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4일 주말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변함없이 미준에 방문해 주신 이제 미준 패밀리 구성원이시죠. 김민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패밀리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방송 녹화 시작하기 전에도 방금 전에 저희가 사담을 좀 나눴는데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든든하고요.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제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매주 이렇게 주말이 되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방송 퀄리티가 정말 뭐 속된 말로 짱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투자 팁을 알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방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죠. 지난주에 방송을 녹화하다 보니까 방송 내용이 너무나 알차고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기업의 성장 사이클별로 조금 더 많은 예시를 찾아보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은 화끈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초창기에 발굴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주식들 그리고 이제 성장기에 들어선 이런 주식들 위주로 어떤 예시가 더 있을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좋은 주식의 목록을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강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미주초에서 수익을 분석하는 법에서 성장 단계별 뭐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네, 사례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되 이제 기업의 도입기, 그다음에 성장기, 성숙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쇠퇴기 아니면 재성장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요 세 개 분야에 조금 집중해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없거나 이런 소액인 기간이기 때문에 주로 봐야 되는 이제 우리가 능력의 체크 포인트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입금으로 조달하든 증자로 조달하든 그리고 그걸 어디다 자본을 배분하는지 요 자산 배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버핏도 경영진의 이 자산 배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좀 발생하느냐의 문제, 그다음 연구 개발비를 충분히 이 회사가 선도할 만큼 투자하고 있고 또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사실상 도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업들 해서 뭐 아이온큐하고 퀀텀 컴퓨팅 요 사례를 가지고 조금 비교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상장된 기업들을 제가 이렇게 저희 사이트에서 관심 그룹에다 등록을 아예 그냥 양자 컴퓨팅으로 하고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눌러봤더니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지금 보면 이게 다 이제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한 종목은 여기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평가돼 있는 형태고 나머지는 점수로 보면 스마트 스코어로 보면 낮고 전체적으로 보면 밸류는 높은 이런 형태의 구성들이 기본적으로 초기의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성숙기에 들어갔거나 했는데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쇠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 완전 초기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여기 몰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밸류에이션은 그닥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거의 없고 이익은 당연히 마이너스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런 능력들, 연구개발비, 매출액,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시나리오들을 그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스토리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좀 투자하기에 좀 유용한 영역이 바로 이제 도입기라고 볼 수 있는데 도입기에 대신 주가의 변동은 되게 크죠. 오르면 진짜 한 4, 500% 우습게 오르지만 반대로 한 90%씩 하락할 수도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도입기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네. 음, 그러니까 뭐 돈이 100이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도입기에서 몇 개를 발굴해서 그냥 내가 이 회사가 망하든 성장기까지 가든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중간에 막 스토리 이런 것들 하나만 딱 결정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케이스거든요. 한 1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이상해 가지고 여기서 도입기에 했다가는
아마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나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하루에 변동폭들이 왜냐하면 시작할 때 한 20% 올라서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막 60% 떨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한 10% 정도는 좀 이렇게 좀 해볼 만한 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는 성장기 기업이 좋습니다. 한 50%, 60%는 성장기에다 넣는 게 좋고 나머지를 한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 요 정도 음, 배치를 하시면 도입기 한 10%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11일 날이죠. 어제 이제, 젠슨 황이, 양자 컴퓨팅이 이제 기술적 전환점을 지나고 있고, 조만간 현실 세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다다를 것 같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뭐 퀀텀 컴퓨팅 같은 게 20 몇 퍼센트, 24, 25%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 이후에 혹시 양자 컴퓨팅이 그 다음 아닐까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 도입기에 필요한 기업들의 주요 체크 포인트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 예,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느냐. 음, 두 번째는 연구 개발비를 충분히 투자하고 있느냐. 세 번째, 이 연구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나 단기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런데 계속 실적들이 없는 형태로 나올 거냐 아니면 예상 실적이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기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중에 흑자로 가야 되는데 한동안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적자일 거예요. 근데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이 적자 폭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이렇게 줄어드는 포인트들이 되게 초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더 앞서서는 스토리거든요. 이 기술이 먹힐 것이냐, 그리고 갈 것이냐. 여기에 사실 베팅하는 거라서 많은 데이터라기보다는 어떤 약간 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산업이 갈 것 같다. 또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뉴스를 보고 기사를 봤더니 이런 산업들이 가서 기술을 바꾸겠구나. 라는 판단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데이터로서 좀 체크할 부분이 있나 그러면 요 한 5가지 정도인데 요 5개 이제 중에서 이제 우리 상장된 기업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뽑았습니다. 한 개 더 있었는데 얘는 이제 스펙 합병으로 들어와서 좀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이제 아이온큐, 디웨이브 컴텀, 그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이렇게 이제 4개 정도가 있었는데 음, 제가 시가총액 순으로 좀 정렬을 해봤어요. 음,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을 하면 유명한 기업 순이 돼야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아이온큐가 보면 시가총액이 약 100억 달러 가까이 되고 퀀텀 컴퓨팅이 한 26억 달러, 그러니까 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게티 컴퓨팅이 한 36억 달러 이런 음, 정도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인 이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느냐를 좀 체크하는데 예, 매출액은 다행히 다 발생을 합니다. 퀀텀 컴퓨팅이 워낙 적긴 합니다. 39만 음, 달러 정도 수준이긴 한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4,300만 달러니까 이제 D-Wave에 비하면 2배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요 형태를 보면 시가총액도 보면 약 2배 정도가 이렇게 되죠. 그러네. 그 다음에 이 리게트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900만 달러인데 요 D-Wave 컴퓨팅하고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예, 그러면 D-Wave 퀀텀이랑 아이온큐는 좀 비슷한 레벨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런 정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를 보면 아이온큐가 1억 4천만 달러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매출액에 대비해서도 연구개발비를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데에 비하면 훨씬 더 뭐 좀 많은 금액들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고급 인력들이 연구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당연히 적자니까 다 적자고, 그 다음에 이 연구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현금성 단기 자산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예, 보면 다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순이익하고 기준으로 보면 한 2년치 정도의 자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2년 정도는 회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근데 아마 1년 정도 지나면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증자가 잘 되는 구조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되게 비싸게. 그래서 예, 주식을 조금만 발행하고도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차입보다는 증자를 통해서 아마 이 자금을 조달해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 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안에 아마 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렇게 나오려고 하면 결국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펀딩이 되는 거지, 없는 기업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액이 0인 회사에 계속 가는 것들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는 어쨌든 탑픽 하나를 고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여기를 막 뭐 3위, 4위가 덜 올랐으니까 얘를 사야지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이 선두주자가 다 먹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는 아이온큐가 가장 좀 유력한 형태를 지금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로 좀 봤을 때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엔비디아하고 혹시 뭐 이런 진행 사항들 이런 것도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그나마 좀 의미 있게 하고 있는 데가 아이온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 AWS랑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이제 제약사가 있는데 그 예. 회사하고 화학 반응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GPU를 대고 아이온큐가 이제 아이온큐의 포르테 양자 프로세스를 결합시켜서 이걸 돌려봤더니 속도가 기존에 한 20배가 올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이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협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 검증될 때 아마 이런 뭐 엔비디아하고 결합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를 최근에 이렇게 상용화한 상품들도 제품들도 지금 내놨거든요. 최근에 보면 기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전 기사인데 아이온큐가 이제 영국에 있는 퀀텀 컴퓨팅 관련된 회사를 한 1억 달러 정도 주고 인수를 했더라고요. 아, 저 예. 10억 달러 정도를 주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돈을 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마 모자라면 또 이제 발행해서 조달해서 이제 발행하고 아니면 주식을 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가면서 사이즈를 키우는 구간에 들어간 게 아이온큐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직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좀 뒤처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보신다고 한다면 아이온큐 정도를 이런 흐름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코어를 봤을 때는 이렇게 24점, 19점, 18점, 22점. 큰 음. 차이는 아니죠. 큰 차이는 아니고 다 대부분 다 수익성 적자니까 없을 거고 뭐 이런 형태는 똑같이 세 개가 나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재무 안전성이 60점, 40점, 40점, 40점이면 현재로서는 재무적으로는 그래도 아이온큐가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넉넉하다. 완벽한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좀 판단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부들은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시면 자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같이 보실 수 있거든요. 요 5가지 흐름을 좀 보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이온큐 관련해서 저도 좀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요. 아마 최근에 이제 또 아이온큐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40달러 정도 되는데, 과거에 아이온큐를 한 뭐 1, 2년 이상 좀 팔로우 하셨던 분은 아마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아이온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투자처였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언젠간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굉장히 장기간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투자를 결정하셨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언젠간 또 떨어지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면 가까운 미래에 또 한번 매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도입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우리가 가장 많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성장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기 이제 기업의 주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데이터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 요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매출액의 성장률이나 EPS 성장률의 추이가 가속화되느냐 둔화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에 들어가면 매년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보다는
성장률이 가속화되는지 둔화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그 성장률,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있는 성장률에 맞춰서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지만 더 비싼 구간으로 계속 달려가는 구간들이 성장기 구간이고요. 반대로 이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 이제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잘못 샀다가는 또 주가가 계속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이 성장기에서 고속 성장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때는 대부분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성장률 추이가 둔화되고 있는 요 포인트에서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아니 정년 대비해서도 40%가 늘었는데 주가가 빠져서 샀더니 주가가 더 빠지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그 2년 전에는 80%였고 작년에는 60%였고 올해는 40%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하의 성장률로 성장할 때의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고평가된 종목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그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기 기업의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매출액과 EPS 성장률의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죠. 그러니까 가속화되느냐, 둔화되느냐라는 포인트를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성장도 투자의 대가였던 이제 피터 린치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변화하는 것,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성률이 둔화되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장주 초기 기업들을 찾을 때는 요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하느냐. 요게 성장주에서 완전 초기 기업을 찾는. 이게 초기라는 게 뭐냐. 아까 도입기가 끝나고, 내가 도입기는 너무 불안해서 못 샀지만 성장기에 초기에 좀 사고 싶다는 분들은 요때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추이가 여전히 고속 성장하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 추이로 봤을 때는 다음 분기쯤에 흑자 전환할 것 같다. 그럼 그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리 살 수 있는 기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매출액이나 EPS 향후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3년, 5년 후에 그 실적 컨센서스들이 여전히 성장주라고 말할 만큼 살아있느냐, 강력하냐.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성장주의 성장기 기업에 체크해야 되는 가장 좋은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거를 좀 찾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에서 트위스탁에서 저희가 발굴 성장주하고 로켓 성장주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투자 레시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성장주는 말 그대로 약간 초기 성장주를 미리 좀 찾아보는 컨셉에 가까이 돼 있고요. 이 로켓 성장주는 뭐냐면 매년 EPS 성장률이 매년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더 빨라지는 애들만 골라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안은 여기에서 발굴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컨택해서 눌러보시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바로 이 발굴 성장주를 처음 눌렀을 때 나오는 네, 유형의 이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음, 실제 저희 서비스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고 그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시면 좋고 실제로 성장률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실전에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발굴에 먼저 들어갈게요. 발굴에 가서 여기 예, 성장주라는 메뉴를 이렇게 누르시면 예, 예. 이렇게 발굴 성장주, 로켓 성장주, 흑자 전환 나오는데 요 두 개 중에 하나 보시면 되거든요. 로켓 성장주는 EPS가 매년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속도가 더 가속화가 되는 기업들을 찾는 유형이고요. 발굴 성장주는 초기 성장주 기업을 찾는. 그래서 요 음, 부분을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네. 여기서부터 뭐 도어대시, 뭐 시, 맥켄슨, 카바나, 뭐 쿠팡, 워크데이 이렇게 쭉 나오죠. 요런 형태들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양 자체가 요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요럴수록 초기 성장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요렇게 그려지면 일단 성장기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각형이 다 채워지면 그게 성숙기 기업이라고 보면 거의 네, 대부분의 유형들을 구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코어의 그 모양만으로도 얘가 어느 기업에 위치해 있는지 아까 우리가 도입기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오밀조밀 조그맣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입기 기업이구나. 음, 근데 분명히 오밀조밀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도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해가는 기업인 거예요. 도입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쇠퇴해서 망해가는, 그러니까 늘다가 다시 쪼그라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장기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에 들어가면 이제 오각형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이런 거 다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어대시를 한번 눌러서 실제 재무제표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재무에 들어가시면 제가 연간 데이터로 한번 눌러서 네, 연간 데이터를 네,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 중에서 제가 성장기에 제일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 전환하는 시점부터는 저렇게 나타난 성장주들은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들을 되게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보면 2020년도에 얘가 마이너스에서 여기 플러스로 이제 흑자 전환하는 요 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다시 또 요 부분이거든요. 음, 네. 3억 6천만 달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2023년도에는 16억 달러로 완전 점핑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회사의 캐시플로우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실제로 이익은 언제 났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영업활동이 2020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 또 완전 대규모로 점핑한 건 2023년도거든요. 위에 음, 올라가서, 네, 여기 순이익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순이익을 보면, 네, 순이익을 여기서 살펴보면, 순이익 흑자 전환이 2024년도에 한 거예요, 여기. 음,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2020년도에 이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4억 6천만 달러. 그리고 2023년도에 한번 보세요. 2023년도에는 아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배 가까이 점핑한 엄청나게 간 거거든요. 근데 좀 쉽게 정리해드리면 순이익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먼저 선행지표로 가고 순이익이 따라가는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그림자라는 걸 두 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주가는 EPS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 순이익은 영업활동 현금의 그림자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흑자 전환을 하고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커지면 순이익 흑자 전환은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판단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2023년도가 순이익 적자였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 흑자 전환하면 주식을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참 오른 다음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초기 성장주를 사실 때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하면 그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예상 성장률, 매출액 성장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적자라 하더라도 흑자 전환,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흑자 전환 그때는 매수로 나셔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초기 성장주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앞에 이제 어, 개요에 가서 저희가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면 뭐 이렇게 물론 예전에는 훨씬 더 쌌죠. 이거 뭐 1년 전에는 더 했었는데 1년 이후에 보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이제 지금 고평가 상태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되게 이제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2023년도에 주가가 이제 한 100달러 정도고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100달러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가 2024년도 중반까지 왔는데 저희가 앞선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대폭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흑자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예, 최소한 2024년도부터는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인데 어떻게 투자해요라고 하지만 초기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물론 또 흑자 전환해서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이 이제 초기 성장주를 투자할 거냐, 중기 이상에서 내가 따라잡을 거냐에 따라서 보는 포인트나 봐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의 예상 실적이 결국 주가가 움직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EPS의 성장률의 방향과 속도가 예, 그 속도의 그림자가 주가예요. 그러면 이 음,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여기까지 만약에 한 요 정도까지 많이 그려져 있었고 예상 실적은 여기까지 아마 다 그려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거 파란색은 주가가 지금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런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적자는 맞다. 영업활동 현금은 흑자 전환했다. 예상 성장률을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 같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음, 형태의 데이터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공 확률들이 훨씬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자산들이나 수익률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내려보면 이런 형태가 네, 여기 성장률이 미래가 또 다 나오거든요. EPS 성장률 올해 638%, 내년에 61%, 내후년에도 44%니까 EPS 성장률로만 보면 향후 한 3년도까지도 고속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은 상당히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보시면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네, 많이 올라와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매우 음. 고평가죠.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 맞죠. 근데 보통은 지금쯤 사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계속 잘 가니까요. 그리고 네. 실적도 잘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근데 좀 리스크가 있을 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는데 이 회사의 리스크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흑자 전환한 거 외에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스크라고 하는 건 적자인데 대신 성장이 엄청 빠르니까 그 회사가 영업 이제 이익 흑자 전환하겠구나. 그걸 미리 알고 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거거든요. 과거에 여기 보시면 2024년도 7월, 6월, 7월 기준만 보더라도 이 밸류에이션이 이 빨간색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때는 주가가 내리막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풀리고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위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업에 베팅하고 있는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또 조정해서 받으면 사고 이런 거죠. 또 요때도 저희가 그러니까 낙폭과대 우량주 소개할 때 도어대시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때 음.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맞아요. 다시 한번 타이밍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하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다시 이제 날라서 가, 가버리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1년을 두고 보면 언제든지 이 파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몇 번씩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못 샀는데 계속 오르는데 덥석 사서 물리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다른 기업을 찾거나 또는 이런 형태의 유형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아마 결론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성장주에 저희가 이런 필터링 기능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 보면 이렇게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있고 기본값 뭐 이랬는데 제가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건 뭐냐면 기본값은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을 해드렸는데 요 주가 상승률로 바꾸면 어제 기준으로 요 포함된 종목 중에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순으로 정렬해줘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최근에 튄 녀석이 누구지? 쉽게 하면 튀어오르는 녀석 이걸 좀 궁금해할 때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한번 튀어오르고 이렇게 탄력이 붙어야 잘 가기 때문에 똑같은 여기 성장주의 후보에 있더라도 멈춰 있는 애들보다는 이렇게 좀 상승률 상위 탑 있는 애들을 좀 보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눌러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최근에 보면 제약주, 에너지, 화장품 이런 애들이 좀 지금 뭐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주가들이 좀 음. 튀어오르고 있는데 여기 내려보면 이제 대표님 좋아하시는 요 다섯 번째 크레도. 크레도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딱 나오더라고요. 음. 이 회사가 어제 4.5% 오르면서 요 발굴 성장주 기업들 중에서 5등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시면 좀 최근에 튀어오른 애들을 초창기에 좀 발굴 이렇게 찾아보기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지 도어대시하고 똑같은 형태로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재무 쪽만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쪽을 보면 재무 쪽을 보면 작년까지도 적자네요. 그쵸? 예. 계속 적자인데 보시면 적자가 뭐 2,200만 달러, 1,700만 달러, 2,800만 달러. 아니 계속 적자고 막 이런데 이거 투자해도 되나요? 막 이런 이제 뭐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이제 요 밑에 이제 좀 내려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얘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예요. 2024년도에 이미 2024년 4월 27일 기준인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연간으로 데이터가 다 바뀌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미 사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레도 테크놀로지에 만약에 초기 성장주로서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2024년 4월 27일 기준의 연간 실적이 나온 뭐 대략 뭐 한 5월 말이나 뭐 이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5월 말이나 6월 뭐 이 정도였을 텐데 그때부터는 최소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이 회사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라는 점을 체크하는 초기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이후에 그럼 성장률이 계속 나올 것이냐라는 포인트는 컨센서스로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실적을 좀 볼게요. 이 분기로 바꿔서 제가 보겠습니다. 분기로 바꿔서 보면, 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네요. 점핑하면서.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네요. 그리고 하단에 내려봤더니,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네, 플러스로 분기별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이런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레드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경우는 초기 성장주에 딱 해당하는, 네,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네, 여기 성장률을 보면 올해가 120%, 61%, 27%.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2026년도 4월까지는 굉장한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77년도 27%니까 이제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성장주는 성장률이 가속화되는지 둔화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성장률이 가속화되거나 둔화되는 게 어떤 지표로 보시는 거냐면 EPS 리비전 값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킹 알파에서는 나오는 값이, 저희는 여기가 값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저희도 나중에 리비전 차트를 개발해서 아예 그냥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면, 아, 이 회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건지 둔화되고 있는지를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때죠. 그러니까 요 매출액 61%와 내년도 매출액 27%가 한 1개월 이후에 1%포인트, 2%포인트라도 더 오르는 쪽으로 가는 건지 내리는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크레딧 테크놀로지가 비싸지만 더 비싼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PS 성장률을 보면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고 2026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200%, 62% 이런 정도로 이제 가니까 EPS 성장률에는 큰 뭐 체크 포인트는 없지만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냐하면 2017년도 기준 해봐야 8억 8천만 달러거든요. 매출액이 8억 8천만 달러 수준에서 20% 초반까지 떨어지면 이제는 성장주라고 보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아직은 이 사이즈에서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쪽으로 회사의 어떤 구조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2년 후에 예상치니까 우리가 좀 EPS 리비전 값들이나 매출액 리비전을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성장주를 보시고 결정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역시 오늘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방송은 저도 좀 거들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성장률 가속화가 되는지 아니면 성장률이 둔화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의 성장률 가속화랑 엔비디아의 성장률 가속화는 조금 차이를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사실 조금 비이성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은 과연 성장이 가속화되냐, 그리고 가속화되지 못해도 어느 정도 둔화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반응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가 지난 어닝 결과 발표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룰 오브 40라는 게 있습니다. 40 법칙이라고. 이 40 법칙은 쉽게 얘기해서 매출의 성장률 더하기 이제 영업이익률을 하면 이게 40을 넘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런 뭐 하나의 룰인데요. 지금 팔란티어가 지난 분기에 이게 80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40만 넘어도 좋은 기업인데 80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략 성장률도 40% 넘고 그다음에 마진도 40% 넘으면 이게 80이 넘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분기에는 이게 70이었어요. 근데 70이 갑자기 이제 80을 넘어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팔란티어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높지만 만약에 다음에 어닝을 발표했는데 이게 85에서 예를 들어서 95로 올라간다. 그럼 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근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고 85에서 다음 분기에는 이게 70으로 떨어지면요. 분명히 룰 오브 40는 40만 넘으면 엄청난 건데 75, 뭐 70 정도가 나와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숫자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팔란티어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85에서 70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성장률 둔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성장률이 100%가 넘었는데 올해는 현재 55%, 5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네. 지금 100%에서 50%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과연 아까 더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과연 지금 55%, 56% 정도 되는 성장률이 이게 60%까지 올라갈 거냐 아니면 한 45% 떨어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하냐 이걸 보면서 엔비디아는 좀 투자 전략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도어대 씨 잠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손익계산서 잠깐만 화면에 띄워 주실래요? 도어대 아, 네. 씨. 네. 예, 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도어대 씨, 인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냐, 벌써 고평가로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이제 주식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주식 공부 중에 제일 좋은 게 백테스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게 백테스팅이잖아요. 도어대 네. 씨를 언제 샀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뒷북 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을 때 그거를 살 수 있는 용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아까 좀 그 눈에 확 띄는 게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잖아요. 그 아까 연도별로 봤을 때 네. 순이익이 마이너스 됐던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은 예, 여기죠. 그래서 지금 그 순이익이 마이너스 그 5억 5,800만 달러인가요? 그 2023년에. 그리고 그 네네. 전에는 13억 6,500이고 이렇게 쭉 나올 때 그 네네. 위쪽에 보시면 판매 관리비랑 연구 개발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왜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을 드렸냐면요. 아까 2020년에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4억 6천이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지금도 마이너스 5억 5천이니까. 그래서 네. 별로 이익의 변화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연구 개발비를 보시면 3억 2천에서 10억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판매 관리비는 15억에서 31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는 2배 이상 올라갔고 연구 개발비는 3배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똑같은 영업현금 흐름 가지고 판매 관리비랑 연구 개발비를 올리지 않았다면 원래 순이익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어야 돼요. 근데 플러스로 못 간 이유는 지금 미래를 위해서 많이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볼 줄 알면 제 생각에는 2023년부터 이 기업은 지금 순이익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대표님하고 우리가 그 백테스팅 하면서 이게 뒷북치는 게 아니라 요런 종목이 보이면 나중에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된 이유가 연구 개발비를 갑자기 막 두세 배 더 써서 이렇게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 이런 종목이 보이면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마이크를 다시 네, 대표님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를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성장주들에 꽂혀 있다 보면 성장률에만 완전 꽂혀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은 보지 않고. 왜냐하면 비싸도 계속 가는데 무슨 밸류에이션을 보냐, 이러지만, 성숙기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두세 배씩 1년에 오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 그런 기업들이 그럼 성장률이 50%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10몇 퍼센트 이렇거든요. 이익률, 그러니까 음, EPS 성장률 20%대, 매출액 성장률 10%대인데 주가는 1년 동안 두세 배씩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성장주가 아닌데 왜 오르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그 성장률에 비하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성장률에 맞는 올라오는 그 밸류에이션의 가격의 가치의 변화가 이 가치의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하고 기업의 가치의 상승 속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갈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가치의 상승 속도보다 최근에 주가의 상승 속도가 되게 느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괴리가 되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둔화되더라도
리스크가 낮다고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고성장하는, 만약 1년에 이익이 한 80% 늘었는데 주가도 1년에 한 80%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거의 똑같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80% 늘었는데 주가는 160%가 늘었어요. 이런 기업들은 성장률이 매출액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더 하는 쪽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밸류에이션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좀 반드시 대표님 지금 제가 놓친 부분을 한번 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를 저도 한번 또 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성숙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두세 배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숙기로 네. 한번 넘어가 보죠.